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만약 당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당신에게 청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6살의 청년이었던 저는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끔찍한 조건을 애원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어긴다면 제 인생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악몽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과 어둠, 삶과 영적 지옥 사이의 처절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제 이름은 준호, 올해 26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의 가난한 산골 마을로 지독한 가난이 할아버지 세대부터 대물림되어 왔습니다. 부모님도 그리고 저 역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죠. 18살 저는 보따리 하나 싸들고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사장 인부, 짐꾼, 세차, 식당 서빙까지 어떻게든 돈을 모아 고향의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목표 금액을 거의 다 모았을 무렵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몇 년간 모은 돈은 전부 병원비로 사라졌고 3년 뒤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아버지마저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 남아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버지의 약값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삶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운명과 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강남의 부촌에 있는 어느 대저택의 수도관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웅장하고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깃든 오래된 사연을 품은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주인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키가 크고 우아한 웨이브 머리에 이목구비는 뚜렷했지만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 여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고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익숙했습니다. 부자들은 을에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제가 끙끙대며 낡은 파이프를 교체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총각, 식사는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 서서 찻잔을 들고 있었죠.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밥 안 먹었으면 들어와서 먹어요. 많이 했으니까. 저는 어물쩍거리며 거절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유한 저택 주인의 깨끗하고 고요한 주방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는 제게 자주 일을 맡겼습니다. 세면대를 교체하거나 전구를 갈아 끼우고 때로는 삐걱거리는 찬장문을 손보는 것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일이 편하고 보수가 다른 곳보다 후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준호 씨처럼 괜찮은 남자가 애인이 없다니 신기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이든 여성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성실하다, 착하다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가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길어졌으며 가끔은 제가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조명 수리를 마친 제게 그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피로에 지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단호한 그녀의 눈빛을 보니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결혼했던 경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 너무 외로워요. 만약 당신이 동의해준다면 당신이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해줄게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20살이나 많고 사별했으며 자식도 없는 김 여사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배운 것도 내세울 가족도 없는 가난한 기술자에게 말입니다. 이성은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픈 아버지, 맨밥에 간장으로 끼니를 때우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웨딩드레스도 화려한 폭죽도 없었고 오직 김 여사의 사업 파트너 몇 명만 모여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세가 위중해 오지 못하셨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웃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보라고 불러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날들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밤 신혼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가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옷차림도 열정적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만큼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준호 씨.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발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3층 복도 끝에 있는 저 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열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해줘요, 준호 씨.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지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저를 사랑한다면 약속해주세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그 저택에서 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밤마다 커져가는 공포 속에 갇힌 죄수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혼 첫날 밤 이후 제 삶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리하지만 동시에 기묘하고 무거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된 김 여사는 여전히 제게 친절했고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매 식사는 하인이 직접 방으로 가져다 주었고 옷은 항상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려져 향기가 났습니다. 생활비는 매주 제 침대 머리맡에 봉투에 담아두었고 어디에 쓰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갖춰진 3층짜리 저택 안에서 책을 읽거나 화초를 가꾸고 가끔은 아내가 남편과 아내라면 사업도 함께 해야 한다며 내미는 서류의 사인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저는 이 집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월초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아주 작고 규칙적인 소리가 3층에서 들려왔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내의 경고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올라가면 안 돼.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눈은 천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2층에 살았고 아내가 경고했던 3층 복도 끝방은 바로 제 방 위쪽에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안에 갇힌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집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등을 돌린 채 고른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에 서서 3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위층에서 누군가 벽을 세게 치는 듯한 쿵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핏발선 눈의 아내가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3층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약속했어요. 만약 그 약속을 깨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몰라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눈빛은 낮에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사나우며 깊은 원한에 사로잡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끌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층의 소음은 멈췄지만 불안감은 제 심장 속에서 뚜렷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를 타주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어젯밤에 몽유병 증세가 있었나 봐요. 나도 예전에 겪어봤는데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거예요. 푹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몽유병이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3층 이야기만 꺼내면 그녀의 눈빛이 즉시 긴장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그 금지된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느릿하게 발을 끄는 소리였고 어떤 날은 무거운 것을 바닥에 끄는 소리였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아주 선명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이 메어 고통스럽게 흐느끼다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뚝 그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억누르려 했지만 참을수록 만성불면증 환자처럼 되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고 입맛도 잃었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저를 안아주며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이 나와의 약속을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박 아주머니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제가 결혼할 무렵 갑자기 그만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마트에서 저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아직도 거기 살아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요. 아직 3층에 안 올라갔다면 살 수 있어요. 그 집 사모님의 전 남편처럼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소리를 듣고는 실종됐어요. 사람들은 미국 갔다고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어디 계신데요? 박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10년 전에 그분도 3층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사라져버렸죠. 김 여사님은 출국했다고 했지만
난 알아요. 그날 밤 3층 방문 틈새로 피가 배어나오는 걸 봤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난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거기 못 가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어서 거기서 나와요. 그 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무덤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도 끝 방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는 여느 때처럼 나지막한 부름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마치 문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고 아내가 늘 찬장 옆에 걸어두던 열쇠 꾸러미를 집었습니다. 내일 아침 김 여사가 집을 비우면 저 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 여사는 시내 중심가에서 파트너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녀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와인색 드레스를 입었으며 은은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저를 가볍게 안으며 속삭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돌아올게요. 푹 쉬어요. 3층에는 올라가지 말고. 알았죠, 여보? 저는 마치 그녀가 제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른 침을 삼켰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를 태운 차가 대문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5분을 더 기다린 뒤 재빨리 3층으로 달려갔습니다. 3층 복도는 여전했습니다. 길고 조용하며 붉은 카펫은 새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반은 현실이고 반은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끝 짙은 갈색의 나무문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몰래 챙겨온 열쇠 꾸러미를 꺼낼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열쇠를 하나씩 시험해 보았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7번째 열쇠가 한 바퀴 돌자 철컥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의 공기는 집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옅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녹슨 쇠 같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스위치를 눌렀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본 것은 방 안쪽 구석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붉은색 커튼이었습니다. 두꺼운 커튼은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고 마치 옷장만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운 것처럼 발걸음을 아주 가볍게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그 커튼과 비스듬히 걸린 몇 점의 그림, 그리고 먼지 쌓인 낡은 화장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안에는 1인용 침대만 한 크기의 거대한 쇠창살 감옥이 있었고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천을 걷어냈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쇠창살 안에는 미라처럼 마른 시신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하얀 해골이 아니었습니다. 부패가 거의 다 진행된 남자의 시신이었습니다. 뼈에 가죽만 남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푹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똑바로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옥 옆에는 작은 팻말이 매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붉은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것이
김 여사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가주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던 그 남자. 미국에 간 것도 출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죽은 것입니다. 제가 방에서 도망치려던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잠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문 열어요. 열어.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획 돌아섰습니다. 김 여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도 차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흔들리는 광기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녀는 다가와 시신 옆에 주저앉아 그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전 남편이에요. 그는 평생 내 곁에 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날 배신했죠. 내가 미쳤다고 했어요. 날 떠나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를 영원히 붙잡아 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를 죽였어. 그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 못하게 했을 뿐이야. 이 방은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는 곳이니까.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선택했어. 날 실망시키지 마요. 만약 당신도 날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아래는 3층 발코니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난간을 타고 2층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시신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틈타 창문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를 부수고 밖으로 기어나와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2층 잔디밭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큰 길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방금 미친 아내에게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길 위를 달렸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쌩쌩 달리는 차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정말로 저는 방금 지옥에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화를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을 때 저는 마치 생명줄을 잡는 것처럼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사님이 묻기도 전에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급해요. 아주 급해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과 땀으로 흠뻑 젖고 상처투성이인 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는 말없이 엑셀을 밟아 차를 몰았습니다. 10분 후 저는 저택 근처의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당직 경찰관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살인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남성지구 69번지, 저택에요. 그 집 안에 쇠창살 감옥에 갇힌 시신이 있어요. 당직 경찰관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미친놈처럼 보였을 겁니다. 진정하세요.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왔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누가 죽었습니까? 죽은 지 얼마나 됐고요? 당신과 그 사람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저택 주인인 김 여사의 남편이에요. 오늘 아침에 3층 문을 열었는데 시신을 봤어요. 정말로 쇠창살에 갇힌
시신이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경찰관은 잠시 멈칫하더니 김 여사라는 이름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말을 믿어보죠. 사람을 보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쉬고 있어요. 물 좀 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몸이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저택으로 파견되었고 저는 기어코 따라 나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제가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폐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택은 평소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3층으로 안내해 복도 끝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입니다. 저 안에 시신이 있어요.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붉은 커튼도 쇠창살 감옥도 시신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맹세 후 오늘 아침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한 경찰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를 믿으셔야 해요. 집을 수색해 주세요. 어제 만났던 박 아주머니라는 분도 예전에 문틈으로 피를 봤다고 했어요. 그분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수사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라는 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떨면서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경찰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럼 김 여사님은요? 그분은 어디 계시죠? 오늘 아침에 파트너 만난다고 BMW를 타고 나갔어요. 차 번호도 똑똑히 기억해요. 51가.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김 여사의 남편이라고 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 씨, 이 말을 해야겠군요. 잘 들어요. 김수진 씨는 4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 김수진 씨는 이 집에 살았던 게 맞습니다. 부유한 미망인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의문사한 뒤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3층 방에서 목을 매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방은 그날 이후로 봉인되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혼란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거의 2달 동안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다고요. 이웃들도 봤고 혼인신고서도 있어요. 경찰관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혼인신고서는 없습니다. 이 지역 혼인 기록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사망했고 이 저택은 한 부동산 회사 소유입니다. 3년 내내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죠. 저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누구와 함께 살았던 걸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틀림없는 김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속을 어겼구나.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의심과 경계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서로 가서 추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이 사건 너무 이상하군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들은
김 여사의 사진이 담긴 기록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7번째 사진을 보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깊은 눈매, 오똑한 콧날,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의 그 여자. 매일 아침 제게 차를 타주고 저를 여보라고 속삭이던 그녀, 김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사망진단서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사망일 2021년 5월 14일 사인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신병원에 정신분열 의심이라는 진단명으로 입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신도 혼인신고서도 함께 살았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데다 제가 매일 밤 껴안았다고 주장하는 아내가 4년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수사기관은 제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정말로 모든 것이 제 상상이었을까요? 제가 스스로 결혼 생활을 꾸며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환각에 빠졌던 걸까요?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신경과로 이송되었습니다. 남 박사님이라는 나이 지긋한 의사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차갑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마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관찰자의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준호 씨, 맞죠? 앞으로 3일간 당신의 검사 과정을 감독할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응할 기력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피로와 충격,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저는 로르샤흐 검사 같은 심리 테스트부터 시간, 기억,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검사를 잘 해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 테스트 하나하나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둘째 날, 남 박사님이 직접 저를 면담했습니다. 제가 김 여사를 만나 청혼을 받고 함께 살며 밤마다 들려오던 소음과 시신을 발견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는 번호로 걸려왔던 그녀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꾸며낸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여자와 함께 살았어요. 그녀가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고요. 그녀가 쓰던 향수 냄새도 제 어깨를 잡던 부드럽고 차가운 손길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남 박사님은 아무 말 없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환자분 쉬게 해드리고 오늘 밤에 뇌파 검사 준비합시다. 둘째 날 밤, 저는 수면 중 뇌 활동을 검사하기 위해 뇌파 검사 EEG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머리에 수많은 전극을 붙여 컴퓨터로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저는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은은한 조명에 밀폐된 방에 누웠습니다. 박사님은 이것이 마지막 검사 단계이며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저는 침대 발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느끼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웨이브진 머리, 와인색 드레스, 저를 삼킬 듯이 바라보는 깊고 슬픈 눈빛.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고 복도에 있던 당직 간호사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준호 씨, 왜 그러세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아무도 없는데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요. 방금 제 방에 있었어요. 김 여사. 똑똑히 봤다고요. 그들은 방으로 달려가 모든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 박사님이 저를 개인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보여줘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군요. 어젯밤 당신의 뇌파 데이터와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뇌파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1시 57분, 당신의 뇌파가 마치 렘수면 상태에 빠진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꿈 단계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두 개의 파동 주파수가 겹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는 당신의 알파파가 맞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 몸의 어떤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저를 보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어젯밤 제 방의 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자 카메라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를 보며 누구야? 라고 말하고 허공에 대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한 것은 화면 오른쪽 구석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였습니다. 침대 발치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형체는 김 여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박사님, 박사님도 보셨죠? 저 여자예요. 전 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로 존재한다고요. 남 박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남성지구 69번지 3층 영적 조사 준비해야겠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일반적인 의료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 오후 정신 이상 징후 없음이라는 진단서를 받고 퇴원했지만 남 박사님은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와 엮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임시로 구한 여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장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지만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약속했지만 당신은 약속을 어겼어. 당신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준호. 저는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오후 그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했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휩쓸며 나무잎을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대문은 경찰에 의해 임시로 봉인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유와 사건을 담당한 형사의 허락하에 제 개인 물품을 챙기고 추가 단서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문을 넘어서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제 집은 차가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고 마치 집안의 모든 것이 저를 지켜보고 숨어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곧장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의 금지된 방은 이제 자물쇠가 풀린 채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섬뜩한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쇠창살 감옥도 시신도 붉은 커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고 텅 빈 방. 벽지가 벗겨지고 바닥이 삐걱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춰봤지만 핏자국도 제가 봤던 어떤 물건도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손전등 빛이 방 왼쪽 벽에 낡은 거울에 닿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거울은 희미했고 두꺼운 먼지가 표면을 덮고 있어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것은 거울이 비뚤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똑바로 걸려 있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떼었다가 다시 붙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거울을 드러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책 한 권 크기의 작은 벽 속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고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수첩을 열자 첫 장에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필체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일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7년 5월 20일, 오늘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늦게 돌아왔고 옷에서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침묵했다. 내가 반항하면 그는 나를 때릴 것이다. 내가 울면 그는 욕을 할 것이다. 나는 내 집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고 말 것이다. 다음 장. 2017년 6월 1일, 나는 약을 샀다. 아주 소량씩, 조금씩, 매일 아침 차에 타서 주었다. 그가 내게 수면제를 탄 차를 억지로 마시게 했던 것처럼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 그는 피곤해하고 두통을 호소하며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미소 지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서서히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김수진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미쳐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손을 썼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그녀가 자살했다고 알려지기 이틀 전인 2021년 5월 12일에 쓰였습니다. 나는 그를 가뒀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는 나를 평생의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제정신이다. 하지만 감히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등 돌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영원히 붙잡아 두겠다. 나는 외롭다. 안다. 나는 남편이 있고 행복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을 만큼 외롭다. 과거를 모르는 더 젊은 새로운 사람. 나는 준호를 만났다. 그는 착하고 친절하다. 그는 터널 끝의 빛과 같다. 하지만 만약 준호도 나를 버린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어떤 집요한 계획의 다음 순서이거나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저주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경찰에 제출할 생각이었지만 방을 나와 2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저택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화면은 깜박이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신호도 불빛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층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읽은 걸 알아. 너도 그들과 똑같아. 결국 날 버리겠지. 하지만 널 붙잡아 둘 준비는 이미 끝났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님,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나지막이 웃더니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제 어깨를 스치자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2층 계단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어둠은 저를 옥죄는 장막처럼 짙게 깔렸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제가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알아서는 안 될 비밀에 손을 댄 자의 숨소리 하나, 떨리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지만 화면은 여전히 까맣고 신호도 배터리도 없었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문은 어느새 바람에 쾅 닫혔고 자물쇠마저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저는 1층으로 더듬거리며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이나 비상전원 스위치를 찾고 싶었습니다. 주방 옆 창고로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 중앙에 깔린 둥근 카펫의 한쪽이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그 아래 타일이
주변의 겉과 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통통통. 속이 빈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래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저는 힘을 주어 타일을 하나씩 드러냈고 비밀 지하실의 덮개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렸지만 그 아래에 유일하게 남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실 덮개를 열자 축축하고 퀴퀴한 그리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나무 사다리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마치 괴물의 벌린 입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옷으로 코를 막은 채 벽에 걸린 작은 수동식 손전등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콘크리트로 된 밀실이었고 지상에서 약 3m 아래에 있었습니다. 공간은 비좁았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으며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사방 벽을 가득 메운 사진들이었습니다. 전부 제 사진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의 옆모습부터 발코니에서 책을 읽던 모습, 심지어 제가 잠든 모습까지. 그녀는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찍었던 걸까요? 왜 저는 전혀 몰랐을까요?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색연필로 다시 그린 것이었고 아래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 우린 영원히 함께할 거야. 네가 날 떠나면 이전 사람들처럼 널 붙잡아 둘 거야.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몸을 돌려 다시 올라가려다 발밑에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녹슨 자물쇠로 잠긴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쇠막대기로 그것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인 검은 머리카락 뭉치와 찢어진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의 머리카락, 내 평생의 사랑. 이걸 태우면 내가 너를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 옆에는 짙은 색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굳은 피 같았지만 비린내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지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막 지하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쾅 하고 덮개가 밖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열어주세요. 제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로 제 머리 위에서 아주 가볍고 느린 발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벽 아래의 작은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에는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낡은 파이프 같은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몇 미터를 기어가자 통로는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지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더 크고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수진 2부, 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습니다. 올해 4월 12일, 준호가 우리 집에 온 지 2주가 되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정말 내가 항상 바라던 이상형 같다. 탐욕스럽고 배신하며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이전 남자들과는 다르다. 혼인신고서는 거짓말이었지만 괜찮다. 내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남편이다. 나는 그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만 하면 된다. 어젯밤 나는 3층 문을 두드려 준호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았다. 그는 잠에서 깼지만 올라오지는 않았다. 기뻤다. 그의 마음을 묶어둘 시간이 아직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언젠가 그도 다른 모든 남자들처럼 호기심에 차 배신하고 결국 이곳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제가 떨고 있는 사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유일한 전구가 깜박이다 꺼졌습니다. 공간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이번에 김 여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제 귓가에 바싹대고 울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준호야, 날 배신하지 마. 사랑해. 넌 여기 머물러야 해. 저는 소리를 지르며 지하 통로를 빠져나와 덮개를 미친 듯이 밀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이한 힘 덕분인지 덮개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기어 올라왔습니다. 집은 칠흑 같았지만 바람은 멎었고 비릿하고 차가운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달려가 걸쇠를 부수고 다시 한번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일기장과 사진, 머리카락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저택에 다시 갔을 때 모든 것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실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택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전부 삼켜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임시로 구한 원룸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김 여사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의 기념품이라고 생각했던 낡은 웨딩 사진. 이제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는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사소한 구절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내게는 동생 미나뿐이었지만 그 애는 오래전에 떠나버렸다.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겠지. 미나, 김 여사의 여동생. 저는 그 이름을 탁한 물살 속 마지막 구명조끼처럼 붙잡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김 여사의 옛 주소지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민등록 기록에 김미나 1984년생이라는 이름이 김 여사와 같은 전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타고 전주로 향해 두 자매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옛집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덩굴로 뒤덮였고 기와 지붕은 일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어이구, 수진 씨 찾아요. 죽은 지 오래됐는데 동생 미나 씨도 10년도 더 전에 사라져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미나 씨가 왜 떠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 자매가 같이 살았어. 근데 2009년부터 수진 씨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지. 밤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 그때 20몇 살이던 미나 씨가 어느 날 동네 어귀로 뛰쳐나와 울면서 우리 언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니 그대로 떠나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경찰관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네, 2010년에 미나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는데 이상한 건 가기 전에 경찰서에 편지 한 통을 남겼다는 겁니다. 언젠가 언니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걸 읽어주세요라고요. 그는 낡은 서류철을 뒤졌고 정말로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읽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전주, 2010년 7월. 저는 수진의 동생 미나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제 언니는 강하고 유능한 여자였지만 남편이 의문사한 뒤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저는 언니가 혼잣말을 하고 한밤중에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함께 사는 사람도 없는데 남자 옷을 직접 꿰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상상 속의 연애를 꾸며내 방 전체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한 번은 몰래 들어가 보니 낯선 남자 사진 옆에 배가 갈라진 고양이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새로운 연인으로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평온하게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압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 언니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과 무서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상상 속의 사랑, 벽을 가득 메운 사진들, 사람을 영원히 곁에 두려는 집착, 쇠창살에 갇힌 시신. 만약 김 여사가 죽기 전부터 그랬다면 저택에 남아있는 그림자는 단순한 기억의 잔재가 아니라 집념으로 살아가는 실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천은사에 들렀습니다. 그곳의 주지 스님은 빙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스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한이 깊고 업장이 무겁구나. 죽은 자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정에 얽매이면 장애가 되는 법이다. 그것이 떠나려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이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집도 없고 혼자 잠들지도 못합니다. 휴대폰을 잡는 것도 두렵고 밤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스님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끊어내고 싶다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방으로 가서 그녀가 죽은 바로 그 시간에 남은 모든 것을 태워야 한다. 머리카락, 일기장, 사진, 연결된 모든 물건들을. 하지만 원한이 너무 깊으면 그것이 네가 그 일을 쉽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르는 번호로 마지막 문자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도망칠 순 없을 거야. 준호야. 돌아와. 우리의 신혼방에서 기다릴게. 5월 14일 새벽 1시 47분. 저는 저택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숨쉬고 분노하고 집착할 줄 아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하늘은 달도 별도 없이 칠흑 같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운 냄새, 곰팡내와 함께 녹슨 금속과 재 같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일기장, 붉은 실로 묶인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지하실에서 주워온 사진들. 스님은 시계가 정확히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1초도 늦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은 수사기관에 의해 잠겨 있었지만 제가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다니던 뒷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구에는 옅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유리 탁자 위에는 마치 누군가 방금 만진 것처럼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방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볍게 밀접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한때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신혼 침대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위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김 여사가 즐겨 입던 드레스색과 같은 와인색 비단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저와 그녀의 웨딩 사진이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계가 1시 58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꺼내 물건들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준비해온 라이터와 작은 기름통을 사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머리카락 뭉치와 수첩, 그리고 사진들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창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귓가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날 떠나고 싶어. 저는 감히 돌아보지 못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방 안 사방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내 사랑을 태우지 마. 준호. 아직 당신과 제대로 된 첫날 밤도 못 보냈는데. 방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갔으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은 울부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벽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불길 속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뒤틀리고 창백했으며 두 눈은 새까맣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것이 되어야 해, 영원히. 저는 뒷걸음질 치며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방은 굳게 잠겼고 벽의 거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옷장이 쓰러지고 침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김 여사가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어. 날 내버려둬. 난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당신도 날 장난감처럼 가질 순 없어. 그녀가 저를 덮치려는 순간 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바람이 멎고 불이 꺼졌으며 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형사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깨어났군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저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잔해 속에서 당신의 웨딩 사진을 굳게 쥔 채 말라붙은 여자의 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틀 뒤에 퇴원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새까만 눈과 찢어진 입으로 영원이라고 속삭이는 김 여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곽의 작은 방을 얻어 연락을 끊고 SNS와 그 도시와 관련된 모든 것과 단절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사건을 담당했던 임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잠깐 경찰서로 와줄 수 있어요? 예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낡은 하드드라이브에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김수진 씨가 죽던 날 밤 저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은 두려웠지만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임 형사님은 저를 개인실로 안내하고 큰 화면을 켰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2021년 5월 14일 23시 45분이라는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3층 침실, 제가 그토록 시달렸던 신혼방이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느릿하고 텅 빈 얼굴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카메라의 등을 돌렸습니다. 약 1분 후 그녀는 일어나 옷장에서 길고 붉은 비단끈을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현장 기록에 목을 맨 위치라고 적었던 대들보에 끈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막 의자 위로 올라서는 순간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없는 김 여사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희미한 형체가 왼쪽 벽에서 오른쪽 벽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그림자가 김 여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즉시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소리쳤지만 카메라는 소리를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필사적으로 목을 맸습니다. 그 그림자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붉은 끈에 매달려 흔들리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임 형사님이 속삭였습니다. 봤어요? 저 그림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부분 0.25배속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화면 구석에 눈동자 없는 검은 눈과 활짝 찢어진 미소를 가진 희미한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제가 병원에서 EEG 감시를 받을 때 카메라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설마 김 여사의 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임 형사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녀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조종당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어떤 의식을 치르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김 여사가 두 번째 일기장에 썼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배신하면 이전 사람들처럼 붙잡아둘 것이다. 설마 그녀가 영원한 사랑을 위해 무언가와 계약을 맺었고 이제 그것이 저를 다음 희생자로 삼기 위해 돌아온 것일까요? 저는 임 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실종됐던 다른 남자들, 김 여사의 남편이나 전 애인 같은 사람들, 시신은 찾았나요? 임 형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저택 반경 오코예미 내에서 실종된 4명의 명단을 펼쳤습니다. 4명 모두 김 여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인부, 가스 배달원, 행사사진사, 그리고 경비원이었습니다. 4명 모두 김 여사의 초대를 받아 집에 들어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없이.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유일한 생존자였을 겁니다. 저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상태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사랑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서는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여관 침대에 누워 처음 봤던 웨딩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한때 조작된 가짜 사진이라고 생각했지만 확대해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왼쪽 커튼 뒤편에 제 것도 김 여사의 것도 아닌 손이 있었습니다. 검고 뾰족한 손톱을 가진 손이 커튼 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웨딩 사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검고 뾰족한 손톱의 손을 본 후 저는 이 일이 평범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가 고열로 헛소리를 할 때 저를 구해주셨던 천은사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차를 타고 스님이 은거하며 수행 중인 경기도의 한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무나무 숲 옆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스님은 천천히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은 물처럼 온화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원혼이 저를 따라다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을 붙잡는 혈연 주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고개를 젓자 스님은 저를 선방으로 안내해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주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배신당한 여인이 남자의 혼과 넋을 죽어서도 영원히 곁에 묶어두기 위해 행하는 사악한 부적의 일종이다. 이 의식을 행하려면 여인은 남자의 DNA가 담긴 물건, 주로 머리카락이나 생혈을 가져다 재물과 부적을 함께 태우고 가장 음기가 강한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의식을 행할 때 그 여인은 거울 앞에서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술이 자신에게 되돌아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업보에 영원히 묶이게 되지. 제가 머리카락과 일기장을 태우기 전 김 여사가 울부짖으며 네가 날 배신했어. 내가 널 붙잡아 둘 거야. 라고 속삭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저를 보며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그 주술의 원래 목표가 아니야. 자네는 대체물일 뿐이다.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묶인 자는 그녀가 처음 의식을 행하게 만든 남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저항했거나 급사하는 바람에 주술이 주인을 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고 그 의식을 내린 배후의 존재가 그녀에게 빙의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두는 것이 되었다.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서는 자는 누구든 그것에게 붙잡혀 환생하지도 못하고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채 중음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김 여사와 관련되었던 실종자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 4명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검은 그림자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책장에서 낡고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상투를 튼 여인이 낡은 집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집은 김 여사의 저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회령할멈, 남편을 붙잡는 혈연 주술을 처음 전한 자, 1946년이라고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의 조상, 아마 증조 할머니일 것이다. 이 부적은 혈통뿐만 아니라 생각과 업보를 통해서도 옮겨 다닐 수 있다. 한번 사술로 다른 이의 넋을 묶었던 핏줄은 그 가문 전체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지. 그리고 이제 자네 차례가 된 것이다.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럼 끊어낼 방법은 없습니까, 스님? 스님은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녀가 첫 의식에 사용했던 최초의 매개물을 찾아내 의식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가 뜰 때 태워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어디로 도망치든 그것은 자네를 찾아낼 것이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매개물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수진이 처음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을 본떡 깎은 백단양 목각상이다. 그 안에는 그의 피와 머리카락이 들어있지. 바로 그 목각상이 그녀의 영혼을 그 존재와 연결시킨 것이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김 여사의 방에서 낯선 남자 얼굴에 작은 목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스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스님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다음 달 보름날 새벽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한다. 그 이후에 연기가 완전히 뭉치면 부적이 자네의 혼에 완전히 달라붙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도 구할 수 없다. 저는 절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음력 달력과 스님이 주신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저택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 다음 달 보름날 밤 달은 밝게 빛나며 얇은 구름 사이로 제가 맞서야 할 운명의 싸움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실로 이끄는 길 위에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이제 살아있는 시체처럼 고요하고 기이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스님은 목각상이 1층 복도, 낡은 그림 뒤 갈라진 벽 속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갈라진 벽을 더듬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칼로 틈을 벌리자 벽은 마치 드러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에는 낡은 금속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스님이 주신 열쇠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백단양 목각상이 있었습니다. 강인한 남자의 모습, 단단한 얼굴, 그리고 놀랍도록 생생하게 조각된 눈. 상자 바닥에는 검은 머리카락 뭉치와 피가 말라붙은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식의 중심이자 모든 악몽의 근원인 매개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목각상을 집어드는 순간 공간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따라다녔던 마귀 같은 검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얼굴은 허공과 현실 사이에서 지워진 듯 불분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날 떠나려는 거냐? 절대 안 돼. 저는 물러서지 않고 목각상을 방 중앙에 준비해둔 장작 더미에 던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공간 전체를 태워버릴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공간이 뒤틀리고 모든 것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스님이 가르쳐 주신 주문을 외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악기와 원혼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정토에 왕생하라. 한 사람의 생을 묶은 이 부적은 여기서 소멸될 것이다. 검은 그림자는 점점 오그라들며 벽에 깨진 거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김 여사의 영혼이 맹세했던 그 거울이 재처럼 흩날리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의 비명은 점점 약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간은 고요해졌고 불길도 꺼져 제가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스님이 집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택은 이제 다시 태어난 듯 어둠도 사악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주에서, 어둠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삶은 아직 완벽하지 않겠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택이 정리되고 경찰이 더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 일, 친구, 심지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며칠 밤은 어둠이 내리면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둠에 대한 공포와 잊히지 않는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김수진 씨 동생 미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통화는 거의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나는 언니의 어두운 과거와 묻혀있던 비밀들, 그리고 사랑을 붙잡기 위해 행했던 끔찍한 의식들, 그리고 그녀의 삶에 담긴 희망과 비극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나는 언니가 운명을 바꾸려 했지만 어두운 힘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잠시 평온할지 몰라도 과거의 유령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에게서 진실을 들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과거에 맞서 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몇 달간의 침묵과 고뇌 끝에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의 발신자는 자신을 미스터리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의 담당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기이하고 영적인 현상을 다루는 전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인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각 끝에 이것이 제 영혼을 해방하고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 섰습니다. 무대 조명은 밝았고 카메라는 저를 비추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이했던 첫날 밤, 금지된 방의 발견, 집안의 유령, 남편을 붙잡는 혈연주술의 비밀, 그리고 검은 그림자와의 싸움과 백단양 목각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습니다. 때로는 목이 메었고 때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송 후 저는 시청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어떤 분은 용기 내어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며 자신의 싸움에서 외롭지 않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고통스럽고 끔찍했지만 그것이 저를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기억과 화해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던 두려움, 많은 청년이었던 제가 진실에 맞서 자신을 해방하기까지의 여정은 단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인함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과거의 상처, 상실 혹은 잊지 못할 일들로 인한 악몽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때만이 당신은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공유는 당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인생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길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도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던 두려움 많은 청년이었던 제가 진실에 맞서 자신을 해방하기까지의 여정은 단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인함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과거의 상처, 상실 혹은 잊지 못할 일들로 인한 악몽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때만이 당신은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공유는 당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길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도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거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참여가 제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힘이 됩니다. 항상 평안하고 강인하며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